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의 도착홀은 수많은 언어와 감정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재회의 기쁨에 찬 환호성 이별의 아쉬움이 담긴 흐느낌.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눈부신 조명 아래 쉴 새 없이 부유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시간의 흐름에서 비껴난 듯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여자 고은비는 흐드러지게 핀 목련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인파의 소음도 분주한 움직임도 그녀의 주변에서는 그 의미를 잃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갓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으면서도 그 표면에는 어떤 감정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한 발 한 발 신중했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느렸다. 그런 그녀의 손을 작은 손이 굳게 잡고 있었다. 7살 강민준. 아이는 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등은 꼿꼿했고 시선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주위를 경계했다. 아이의 눈은 어머니의 그것과 달리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며 주변의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은 연약한 어머니를 이 복잡한 세상과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단단한 닻이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얼굴은 저렇게 예쁜데 어디가 좀 모자란가 봐. 그러게 말이야. 아깝다. 옆에 아들은 똘똘해 보이는데 근처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민준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아이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시선에 놀란 두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니의 손을 조금 더 굳게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말없이 건네는 다짐이었다. 은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그저 공항 천장의 거대한 비행기 모형을 신기한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단순했다. 아들의 손이 주는 온기 눈앞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 그것이 전부였다. 8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췄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공항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변했다. 분주하던 인파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제압하며 나타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절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사자처럼 위험 있는 노인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SJ그룹의 권태환 회장이었다. 권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형용했다. 해외에서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막 귀국한 참이었다. 옆에는 그의 주치의인 최 박사가 긴장한 얼굴로 수행하고 있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택으로 가서 최 박사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권 회장의 몸이 갑자기 휘청였다. 그는 심장을 움켜쥐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그를 둘러쌌고 최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도착홀은 비명과 당황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모두 비켜 구급차 불러 경호팀장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최 박사는 황급히 혈압을 재고 응급약물을 주사하려 했지만 권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으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입술은 이미 검푸른 색으로 변해 있었다. 제세동기 가져와. 최 박사의 다급한 외침이 군중의 소음에 묻혔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거인이 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강민준만이 침착했다. 아이의 눈은 권 회장의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 검푸르게 변한 입술과 손톱턱이 굳어지며 발생하는 특징적인 경련.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의학 지식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기혈이 완전히 막혔다. 서양의학의 응급처치로는 막힌 길을 뚫을 수 없어. 이대로 1분만 지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거야. 민주는 결심했다. 아이는 은비의 손을 놓고 말했다. 목소리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호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은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말은 그녀에게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었다. 민주는 거인 같은 어른들의 틈을 작은 몸으로 민첩하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경호원들이 만든 인간벽에 다다랐다. 비켜요. 작지만 강한 목소리에 경호원 하나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꼬마야, 여긴 위험해. 저리 가. 민주는 경호원의 다리를 지나 권 회장을 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아이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비키라고요. 지금 당장 길을 뚫지 않으면 30초 안에 죽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기기라는 단어와 그 확신에 찬 태도에 경호원들이 순간 주춤했다.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민주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최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용없어요. 민준이 뱉은 말에 최 박사가 어이없다는 듯 아이를 쳐다봤다. 뭐라고? 넌 뭔데? 민주는 대답할 시간도 아까웠다. 아이는 뒤에 서 있는 어머니의 머리에서 익숙한 은색 비녀를 휙 뽑아들었다.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목련꽃 모양의 비녀였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권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아래 손바닥에 생기는 주름 끝부분의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한의학에서 심장에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쓰이는 소부혈, 샤오 푸슈에 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아이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민주는 이미 비녀의 뾰족한 끝으로 그 혈자리를 깁고 강하게 찔렀다. 아이의 동작은 수십 년 경력의 명의처럼 정확하고 단호했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활처럼 굳어 격렬하게 떨리던 권 회장의 몸이 거짓말처럼 경련을 멈췄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검푸르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을 들썩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착홀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일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쏠렸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재벌 총수,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선 작은 아이. 아이의 손에는 은색 비녀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경호원들도 최 박사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었다. 권 회장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작은 얼굴을 보았다. 아이의 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작은 쟨을 마주한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권 회장의 몸을 들것에 옮겼다. 최 박사는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민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의사 중 한 명인 자신의 눈앞에서 7살짜리 아이가 비녀 하나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낸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의학적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권 회장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경호팀장인 박 실장에게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아이와 어미를 찾아라. 반드시 내 집으로 데려와.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사람들은 다시 제갈길을 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돌아가 비녀를 머리에 다시 꽂아주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손을 잡았다. 이제 가요, 엄마. 그들이 막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그림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박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강민준 군, 그리고 보호자 되시는 분. 저희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두 분을 댁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의 말은 정중한 초대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주변에는 이미 다른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민주는 박 실장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것은 우연한 선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자신과 어머니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피할 수 없는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멈춰버린 어머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8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낼 기회.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나이답지 않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내해 주시죠. 공항 밖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자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민준과 은비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려하지만 위험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그들을 실어 날랐다. 운명의 문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강남의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 언덕에 자리한 권씨 가문의 저택은 성창. 이라 불려도 무방할 만큼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자동차가 몇 겹의 보안을 거쳐 거대한 철제 정문을 통과하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이 끝없이 펼쳐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는 오직 잘 닦인 차가 부드럽게 자갈길을 스치는 소리만이 존재했다. 차가 멈춘 곳은 유리와 강철, 그리고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 앞이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보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따스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차갑고 정적이며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것이 권씨 가문의 본가 송은자의, 송윤자의 이 첫인상이었다.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자 고은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택의 웅장함이 아닌 현관 옆에 소담하게 피어있는 보라색 붓꽃에 머물렀다. 예쁘다. 그녀의 작은 속삭임은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소리였다. 강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아이는 압도적인 부의 위용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숙련된 장수처럼 이 적진의 지형과 구조를 빠르게 훑고 있었다. 높게 솟은 천장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발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두꺼운 카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힘의 과시였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기계처럼 통일된 목소리가 텅 빈 홀을 울렸다. 은비는 그 모습이 신기한 연극처럼 보였는지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주는 그 속에서 서열과 복종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읽어냈다. 그때 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홀 중앙의 나선형 계단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한치의 구김도 없는 맞춤 정장 날카롭게 세운 머리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 그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남자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SJ그룹의 황태자 권지혁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와 통증이 만들어낸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는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민중과 은비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은비에게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저토록 순수한 아름다움과 공허한 눈빛의 기묘한 부조화. 그는 알 수 없는 짜증과 희미한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자신을 정면으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마주보는 7살짜리 아이. 그 당돌함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 실장, 내 집이 아무나 드나드는 자선구호소인 줄 알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비녀로 사람을 살린 아이, 황당한 소설은 이제 그만하지. 지혀가, 묵직한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다. 휠체어에 앉은 권태환 회장이 서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안정을 취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아들의 오만함을 꾸짖듯 엄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그 오만한 서양의학 신봉 사상으로 은인을 모욕하지 마라. 이 아이와 어머니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머물 것이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의 결정은 곧 법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우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공항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괜찮으신가요? 하얀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지적인 미모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권씨 가문의 주치의이자 차기 안주인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한의사 고유라였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왕진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권 회장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손님을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이 고은비와 강민준에게 닿는 순간 유라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맥을 짚던 손가락 끝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은비 저 미친년이 왜 여기에? 그리고 저 아이는 설마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다. 8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복 동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그 존재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것도 권씨 가문의 심장부에서.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찰나의 동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갈무리 되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하게 우아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머, 손님이 와 계셨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은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은비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민준만이 유라의 눈 뒤에 스쳐 지나간 사리와 경악을 놓치지 않았다. 권 회장이 상황을 설명했다. 유라야, 이쪽은 내 은인인 강민준 군과 어머니다. 공항에서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게다. 유라는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세상에 정말인가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 피했다. 유라의 손이 멋쩍게 허공에 멈췄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보며 지혁에게 말했다. 지혁아, 내 그 지긋지긋한 두통 국내외 최고라는 양의사들도 원인조차 못 찾지 않았느냐. 나는 이 아이에게 한번 맡겨보고 싶다. 그 말에 지혁은 물론 유라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것은 유라의 전문성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지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버지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제 몸을 저런 어린애의 장난감으로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장난감이라.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진찰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은 지역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자세 눈빛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권지혁 씨, 당신의 통증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죠. 뒷목에서부터 뜨거운 인두가 지지는 것처럼 시작해서 오른쪽 관자놀이를 타고 번지며 오른쪽 눈알이 터져나갈 듯한 통증. 특히 날이 흐리거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심해지고요. 통증이 극심할 땐 속이 메스껍고 작은 빛조차 눈을 찌르는 것 같을 겁니다. 지금 복용하는 진통제는 기껏해야 한두 시간 효과가 있을 뿐 통증의 근원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홀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말한 증상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다. 아내에게도 심지어 주치의인 유래에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전부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만이 아는 지옥의 형태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유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망진 왕젠을... 그것은 전설적인 명의에게서나 볼 수 있는 환자의 기색과 형태만으로 병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경지였다. 저 재능 틀림없었다. 고은비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이다. 유라는 이대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지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흥미로운 관찰력이구나. 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지. 의학적 근거는 뭐니? 어느 경락의 기운이 막혔고 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 거지? 그것은 아이를 시험하고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눈으로 유라를 마주 보았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고유라 선생님께 먼저 하나 묻고 싶군요. 민주는 권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께서 회장님께 처방한 보약 말입니다. 여러 약재를 조화시키기 위해 감초를 넣으셨더군요. 하지만 회장님의 기색으로 보아 체내의 습열, 실에 이 정체되어 있는데 감초는 그 성질이 달고 따뜻해 습열을 더욱 조장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라면 감초 대신 기를 소통시키고 습을 말리는 사인, 샤렌을 썼을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죠. 그 순간 유라의 완벽했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갔다. 민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것은 한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통찰이었다. 권 회장과 지역은 그 전문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논리가 유라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웃어 보였다. 아주 똑똑한 아이네. 하지만 의학은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제 지식이 단편적인지 아닌지는 권지혁 씨의 통증을 없애는 것으로 증명하죠. 민주는 다시 지역을 보았다. 치료를 받을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리죠. 그 통증 그냥 두면 5년 안에 당신의 뇌혈관을 터뜨리게 될 겁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은 예언처럼 혹은 저주처럼 차가운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대답을 잃은 채 자신을 마주보고 선 작은 거인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송군제에 드리워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송군제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도 낯설었다. 강민준과 고은비가 안내받은 별채의 손님용 침실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은비는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놀이터일 뿐이었다. 은비가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평온하다면 그 어떤 전쟁터라도 견딜 수 있었다. 어머니가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후에도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는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그 너머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불빛 어딘가에 자신과 어머니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진실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아이의 눈은 잠든 도시를 분석하는 작은 사령관처럼 냉철하게 빛났다. 같은 시각 본체의 서재에서 권지혁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막 가져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민준 군이 처방한 차. 그가 평소 마시던 값비싼 허브티 대신이었다. 반신반의하며 마신 차 한 잔에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지독한 두통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약효가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일 것이라 애써 치부하려 했지만 몸은 정직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상쾌함.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진짜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불신했다. 하지만 아이의 진단과 처방은 그의 견고한 이성의 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김 실장, 내 부회장님, 고은비, 그리고 강민준. 두 사람에 대해 알아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지혁은 책상 위 복잡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고은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공허한 눈동자.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송군재의 시간은 외부와는 다른 속도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느리게 흘러갔다. 권지혁은 의도적으로 두 모자를 피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그들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정원을 산책하다가 온실 앞에서 꽃과 대화를 나누는 은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라벤더 꽃송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 순수한 모습은 이 차가운 저택의 풍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그림처럼 보였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냄새를 실어날랐다. 은은한 라벤더 향과 그리고 무언가 다른 향. 비에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책 냄새 같기도 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향기. 지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향기였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어느 한 조각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주었던 바로 그 향기였다. 뭐지, 이 느낌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비슷한 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제멋대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고 속삭이는 듯 했다. 잊었느냐고,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민주는 그 모든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권지혁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치밀한 시험이었다. 어머니는 사고 이후 기억이 온전치 못했지만 가끔 꿈을 꾸듯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했다. 그 사람은 아주 쓴 쌍화차를 좋아했다고. 그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검지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고.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지혁을 발견했다. 아이는 태연한 얼굴로 근처를 지나는 사용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혹시 쌍화차 좀 끓여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엄마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 끓여주셨는데 갑자기 그 맛이 생각나서요. 잠시 후 진한 한약재의 향기가 서재에 퍼졌다. 서류에 몰두해 있던 지혁의 코가 미세하게 벌름거렸다. 그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였다. 사용인이 조심스럽게 그에게도 차를 한 잔 건넸다. 부회장님께서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신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진하고 쌉쌀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바로 그 맛이었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군. 서재 구석에서 책을 보는 척하던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확인. 며칠 후 민준은 SJ그룹의 신규 바이오 사업 계획서를 들고 지혁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여기 있는 약자의 성분 배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가 던진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지혁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질문에 몰입했다. 그는 복잡한 화학식과 임상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조합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규칙적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탁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본 민주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두 번째 확인. 이제 아이는 거의 확신했다. 권지혁.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고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눈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경멸과 의심이 희미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은비가 이 집안에서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본 채 중앙홀에 놓인 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들어왔다. 권 회장이 국보급으로 아끼는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저것을 이용해야 했다. 유라는 일부러 은비가 홀로 있는 시간을 노렸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랑아리를 넋놓고 보고 있는 은비에게 다가갔다. 은비 씨, 정말 아름답죠? 밤하늘의 보름달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은비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동그래. 반짝여. 만져보고 싶어요. 아주 매끄러울 거예요. 이리 와서 한번 만져봐요. 유라는 은비의 팔을 부드럽게 끌어 항아리 앞으로 데려갔다. 은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을 막 만지려던 순간이었다. 유라가 옆에 있던 장식장과 실수로 부딪혔다. 장식장 위에 있던 무거운 서양 고서 몇 권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요란한 소리에 놀란 은비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손이 미쳐 뻗지 못한 채 허공을 휘젓다가 그만 다랑아리에 한쪽을 세게 치고 말았다. 와장창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권 회장의 분신과도 같았던 백자 다랑아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수천 개의 하얀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나 은비씨 괜찮아요. 내가 조심하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이걸 어쩌면 좋아. 그녀의 비명에 집사와 사용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산산조각 난 다랑아리와 겁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은비, 그리고 그녀를 걱정스럽게 부축하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었다. 모든 정황이 은비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사용인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경멸과 적의로 바뀌었다. 저 정신 나간 여자가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이 집안의 보물을 박살내다니.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지역은 처참한 광경에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하얀 파편들 사이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은비에게 꽂혔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 피어오르던 희미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과거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속삭임은 눈앞의 요란한 현실의 파열음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유라는 지역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지역씨, 제가 말했잖아요. 은비씨는 위험해요. 저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른다고요. 그 순간 고은비는 이 집안에서 그저 순수한 영혼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되었다. 고유라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백자 다랑아리 사건은 손군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사용인들은 고은비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고유라는 그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은비를 단순히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두 모자를 이 집안 안이 권지혁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시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권태환 회장의 건강 상태가 미세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공항에서의 충격과 최근의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다. 유라는 회장의 주치의로서 그의 탕약을 직접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악마적인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밤 탄약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잘게 빻은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약포지가 들려 있었다.
페모베이무였다. 진해 거담에 효과가 있는 평범한 약재였지만 회장의 탕약에 들어가는 오두, 우토우와 만났을 때 그것은 맹독으로 변했다. 한의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18반 시바판, 즉 절대로 함께 써서는 안 되는 상극 약재였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의사는 없었다. 만약 이 탕약을 회장이 마신다면 그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를 토하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자연스럽게 강민준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며칠 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처방에 사인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건방지게 조언했던 바로 그 아이에게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탕약을 다려 권 회장의 침실로 가져갔다. 회장님,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입니다. 푹 다렸으니 잊지 말고 드세요. 권 회장은 아무 의심 없이 탕약을 마셨다. 그리고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 서재에서 보고를 받던 권 회장이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시작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선홍색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쿨럭쿨럭 커헉 새하얀 와이셔츠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흩뿌려졌다. 비서실장이 경악하며 회장을 부축했다. 송군재는 발칵 뒤집혔다. 비명과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고유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녀는 회장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교묘하게 외쳤다. 세상에 탕약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요. 어서 탕약을 가져와 보세요. 권지혁은 눈앞의 광경에 이성을 잃을 뻔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모습은 그에게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유라의 처방을 비판하며 자신이 더 잘 안다는 듯이 굴었던 그 건방진 아이. 강민준, 그 아이는 어디 있지? 지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민준과 은비는 별채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요란한 소동에 민준이 먼저 복도로 나갔다가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권지혁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짓이냐? 그는 다른 설명은 필요 없다는 듯 오직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네가 유라 씨 처방에 손을 대라고 했지.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은비는 지혁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고 민준의 등 뒤로 숨었다. 민준은 작은 몸으로 어머니를 가리며 차가운 눈으로 지혁을 마주 보았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너와 내 어미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다. 유라가 그들 사이를 막아서며 지혁을 말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혁 씨 진정해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제 책임이에요.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아이를 감싸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의심을 민준에게로 몰아가는 교활한 화법이었다. 아이가 뭘 알겠어요. 라는 말은 곧 아이라서 실수로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지혁 씨, 부탁이에요. 저 두 사람 이제 그만 내보내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유라의 애원은 결정타처럼 보였다. 권지혁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눈으로 말했다.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기회를 주시죠. 회장님께서 드신 탕약 그 찌꺼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돌하고 침착한 요구였다.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저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와중에도 그의 이성 한구석이 속삭이고 있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살렸던 아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아, 좋다. 마지막 기회다. 만약 내 놈의 장난질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탕약, 찌꺼기가 담긴 그릇이 민준의 앞에 놓였다. 유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탕약 찌꺼기만 보고 뭘 알 수 있겠어. 페모와 오두는 겉보기에는 흔한 약재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민준은 탕약 찌꺼기를 눈으로만 훑어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찌꺼기를 조금 집어 냄새를 맡고 심지어 혀끝에 살짝 대어 맛을 보았다. 그것은 수십 년 경력의 약재상이 아니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감별법이었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이는 유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고유라 선생님. 왜 그러니? 유라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회장님의 처방에 오두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래, 맞아. 기운을 북돋기 위한 처방이었지. 그렇다면 이 찌꺼기에서 나는 희미한 쓴맛과 비릿한 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은 찌꺼기 속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손끝으로 집어 올렸다. 이건 페모입니다. 오두와 페모를 함께 쓰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아는 금기사항이죠.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실수를 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단 하나뿐이군요. 민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고의로 이 약재를 섞어 넣은 겁니다. 그 순간 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써야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내가 직접 달인 탕약이야. 그러시겠죠. 민준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혹시 이 저택 보안 카메라 같은 건 없나요? 특히 탕약실 주변에요. 민준의 마지막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권지혁은 즉시 보안실로 향했다. 김 실장이 밤샘 확인 끝에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다. 새벽 시간 탄약실 주변을 서성이던 한 남자의 모습. 그는 저택의 정원사 중 한 명이었다. 정원사는 지역의 섯을 퍼런 추궁 앞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고유라가 자신의 병든 노모의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정체불명의 약가루를 탕약에 몰래 섞어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유라는 끝까지 발뺌했다. 지혁씨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의 영예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증거가 없었다면 누구라도 속아 넘어갔을 터였다. 정원사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그녀를 올가맬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권지혁과 권 회장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유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처음으로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지혁은 조용히 별채로 돌아왔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혁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무겁고 진심이었다. 그리고 고맙다. 또다시 아버지를 구해줘서. 그날 이후 송은재의 권력 구도는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어디가 모자란 여자의 건방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작은 거인이었다. 권지혁의 서재는 밤이 깊어질수록 차가운 침묵에 잠겨갔다. 탕약 사건 이후 송은재의 표면적인 평온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사가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 실장이 가져온 고은비에 대한 중간 보고서는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내용은 지독히도 단조로웠다. 고은비, 만 28세. 한국대 한의학과 천재로 불리며 수석 입학 및 조기 졸업이 유력했으나 8년 전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지도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린 후 자취를 감춤. 이후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아들 강민중과 함께 발견되기 전까지의 기록 전무, 추한우, 타임라인은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가 약에 취해 기억을 잃었던 그 밤과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진 시점이 거의 일치했다. 하지만 기록은 거기까지였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8년의 공백과 천재 의대생이 어째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지역은 답답함에 마른 세수를 했다. 사실관계보다 그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몸이 멋대로 일으키는 반응이었다. 정원에서 스쳤던 그녀의 향기, 식탁에서 보았던 사소한 습관, 그 모든 것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눈을 감고 8년 전 그날 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다.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클럽의 요란한 음악, 술에 타져 있던 약의 역한 맛,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호텔 복도를 비틀거리던 감각. 그리고 한 여인의 존재. 그를 부축하던 가냘픈 팔 귓가에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던 라벤더와 젖은 흙이 뒤섞인 듯한 향기.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그가 정신을 잃기 직전 그녀의 허리춤에서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던 녹색의 무언가였다. 형태, 나비 모양이었던가. 지역은 홀린 듯이 펜을 들어 메모지에 그 형태를 그렸다. 서툴렀지만 분명 날개를 펼친 나비의 형상이었다. 옥으로 만들어진 놀이개.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8, 9년 전을 기준으로 국내 최고의 공방에서 제작된 비취나비 놀이개를 전부 찾아봐. 구매자 목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거대한 서울에서 반을 찾기였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단서였다. 다음 날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역이 별채를 지나던 중이었다. 사용인 중 한 명이 민중과 은비가 머무는 방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침대 협탁 위에 있던 은비의 낡은 천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에서 소지품 몇 개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달아빠진 동화책 작은 손수건,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주머니에서 대구르르 굴러나온 작은 물체가 지역의 구두 끝에 와서 멈췄다. 그것은 반투명한 녹색빛을 띤 날개를 섬세하게 펼친 나비 모양의 비취 놀이개였다. 그가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그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지혁은 숨을 삼켰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와닿는 비취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정교한 은세공으로 만들어진 나비의 더듬이.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이게 바로 그 밤의 유일한 증거다. 고은비. 그녀가 정말. 한편 고유라의 귀에도 이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갔다. 별채를 담당하는 사용인 중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정보원이 있었다. 부회장님께서 고은비의 나비 놀이개를 발견하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계셨다는 보고. 유라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비 놀이개.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그녀는 은비의 은비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그 놀이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역이 그것을 단서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딸 못지않게 교활하고 신속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국내 최고의 장인을 찾아내어 거액의 돈과 협박으로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게 했다. 심지어 희미한 손때까지 재현하여 오랜 세월의 흔적까지 위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영희뿐이었다. 가장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되어 지역의 이성이 감성의 파도를 이겨내도록 만드는 것. 그날 저녁 송군제의 응접실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역은 테이블 위에 나비 놀이개를 올려놓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비를 불렀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을 지키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고은비 씨, 지역이 물었다.
이 놀이개 어디서 났습니까? 은비는 테이블 위에 놀이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공허하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그리움과 애틋함이 어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놀이개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엄마, 엄마 거. 그녀의 발음은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선명했다. 아주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기억은 부서졌지만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사실만은 본능처럼 남아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응접실 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지혁 씨, 그만해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다그치면 어떡해요. 그녀는 지혁을 지나쳐 테이블 위로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또 하나의 나비 놀이개를 올려놓았다. 지혁이 은비에게서 본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물건이었다. 지혁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게 어떻게? 유라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놀이개 원래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리 준비해둔 비극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8년 전 그날 밤 파티에서 약에 취해 위험에 처한 당신을 구한 건 저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집안은 파산 직전이었고 재벌 후계자와의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전 매장당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당신을 호텔 방에 간신히 눕히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의 유품인 그 놀이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은비가 그걸 어떻게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호텔에서 주운 거겠죠. 유라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눈물은 진실해 보였다. 그녀는 그를 구해준 비운의 여주인공이었고 은비는 우연히 증거물을 주운 정신박약의 여인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유라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역의 심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라고. 저 여자가 아니라고. 그 밤의 평온함, 그 따스한 향기는 고유라의 것이 아니었다. 두 개의 똑같은 놀이개. 기억을 잃었지만 본능이 그녀라고 말하는 한 여자. 논리적인 이야기와 눈물로 호소하지만 심장이 거부하는 또 다른 여자. 권지혁은 기억과 거짓 이성과 본능이 뒤엉킨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버렸다. 응접실 한편에서 강민주는 작은 주먹을 굳게 쥐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놀이개에는 나비의 왼쪽 날개 끝에 어머니가 늘 손톱으로 매만져 생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흠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라의 놀이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매끄럽다는 것을. 거짓말이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어른들의 세계는 이토록 교활하고 잔인했다. 아이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태환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온 노련한 사령관이었다. 사람의 눈빛에 담긴 미세한 진실과 거짓의 파편을 읽어내는 것은 그의 생존 본능이었다. 놀이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그는 두 여자의 모습을 자신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복기했다. 고유라의 눈물은 너무나도 연극적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빈틈없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반면 고은비의 반응은 단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지키려는 그 본능적인 몸짓에는 꾸며낼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권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텅 빈 눈에 어미를 보호하려는 듯 작은 몸을 방패 삼아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당돌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지혁의 어린 시절을 놀라울 만큼 빼닮은 그 얼굴. 혈연의 이끌림은 때로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렬했다. 과학은 속일 수 있어도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권 회장은 결심했다. 그는 이 미로 같은 상황을 끝낼 단 하나의 열쇠를 직접 손에 쥐기로 했다.
그는 집안의 그 누구도 아닌 4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장비서만을 조용히 불렀다. 장비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네. 지혁이의 머리카락과 저 아이의 머리카락이 필요하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장비서는 질문 없이 고개만 숙였다. 며칠 후 그는 권지혁의 코트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그리고 별채의 욕실에서 아이가 쓴 빗을 수거해왔다. 권 회장은 일반 검사기관을 믿지 않았다.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국내 유전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신 박사가 운영하는 개인 연구소로 장 비서를 보냈다. 이곳이라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매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권 회장은 고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고만석의 정보망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고만석은 과거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그가 수십 년간 심어놓은 귀들은 서울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권 회장의 충직한 장 비서가 신 박사의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차에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의 귀에 들어갔다. 유전자 검사라. 고만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시가를 피우며 차갑게 웃었다. 그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호랑이도 사냥을 할 때 길을 봐가면서 하는 법이란다. 신 박사 그 고지식한 늙은이는 매수할 수 없지. 하지만 그의 연구소에서 가장 유능한 수석 연구원은 이야기가 좀 다르단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그 수석 연구원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빚을 졌을 때 자신이 뒤를 봐주었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복의 박 연구원. 고만석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뱀처럼 부드럽게 흘러 들어갔다. 오랜만일세. 자네 요즘 힘들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가 평생 놀고 먹을 돈을 주겠네. 아니면 자네 아들이 곧 들어갈 대학의 입학비리 자료를 터뜨려 줄까? 선택은 자네가 하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수석 연구원은 결국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결과 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은 그의 권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일주일 후 장 비서가 신 박사의 직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를 들고 권 회장의 서재로 돌아왔다. 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는다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일 터였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 결론 부분을 먼저 확인했다. 검사 결론 부권, 후첸 확률 0% 상기 두 검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함. 순간 권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졸퍼센, 차갑고 명료한 숫자가 그의 눈을 후벼 팠다. 그의 수십 년 경륜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남은 자의 날카로운 직감,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과학적 사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종이 한 장이 청음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보고서가 그의 힘없는 손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회장님, 장 비서가 놀라 그를 부축했지만 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버린 노인처럼 깊게 의자에 몸을 묻었다. 권 회장이 충격으로 자리에 아라눕자 집안의 모든 권력은 자연스럽게 권지혁에게로 쏠렸다. 지혁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았다. 0%. 그는 안도해야 했다. 복잡하게 얽혔던 모든 의심과 혼란이 이로써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었다. 이제 그는 저 아이와 여자에게 어떤 부채감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 한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안도감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실망감.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때 고만석과 고유라 부녀가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알아놓은 권 회장 앞에서는 슬픔을 연기했지만 지혁과 단둘이 남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고만석은 점잖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권 부회장,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 우리 유라의 명예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내 딸이 8년간 가슴 앓리하며 지켜온 순정과 명예가 지금 온 사교계의 가십거리로 떠돌고 있네. 이 소문을 잠재우고 권씨 가문이 책임감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뿐이야. 그것은 정중한 제안의 형태를 띤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권 회장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다. 권지혁은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다. 그는 8년간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여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했다. 병상에 누워 상심에 잠긴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에게서 모든 변명의 여지를 앗아갔다. 권지혁은 창밖을 보았다. 별채의 창가에서 강민준이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기묘한 동질감과 끌림은 이제 그저 어리석은 착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려 고만석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알겠습니다. 약혼 준비하도록 하죠. 그의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고유라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굳게 닫히는 서재 문처럼 권지혁의 운명도 그리고 두 모자의 운명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권지혁과 고유라의 약혼 발표를 겸한 파티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듯 연회장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 그리고 위선적인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은 입구에서 약혼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유라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공허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인형처럼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고은비와 강민준도 그곳에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 회장은 두 사람을 파티에 꼭 데려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것은 유라와 고만석 부녀를 향한 그의 마지막 무언의 경고이자 두 모자를 향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다. 은비는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아들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날카로운 눈으로 연회장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아이는 직감하고 있었다.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고유라에게 오늘 밤은 그녀 인생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이제 저 어리석은 고은비와 건방진 꼬마를 이 지긋지긋한 무대에서 영원히 퇴장시킬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리 손을 써둔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다. 웨이터가 다가와 그녀에게 샴페인 한 잔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넸다. 오렌지 주스에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다량으로 타져 있었다. 유라는 가장 상냥하고 다정한 얼굴로 은비에게 다가갔다. 은비씨 많이 피곤해 보여요. 시끄러운 곳은 힘들죠.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내민 주스 잔을 은비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애엄마, 민준이 은비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유라를 향해 맑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저희 엄마는 오렌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니 내 대신 제가 마셔도 될까요? 목이 많이 말랐거든요. 민주는 유라가 미처 거절하기도 전에 주스 잔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향하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화분 뒤에서 그 내용물을 모두 쏟아버렸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지만 유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두 번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지혁과 함께 스테이지로 향하는 척하다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크게 비틀거렸다. 그녀는 근처 테이블에 있던 샴페인 잔들을 쳤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잔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파티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혼란이 야기된 그 짧은 순간. 유라의 지시를 받은 다른 웨이터가 은비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그녀의 드레스 위에 진한 붉은색 와인을 실수로 쏟아부었다. 악! 은비는 차가운 액체가 등에 닿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다. 세상에, 은비씨 괜찮아요. 옷이 다 젖었네. 이리 와요. 내가 닦아줄게요. 이쪽으로. 유라는 은비를 부축하는 척하며 연회장 구석의 복도로 미리 약속된 스위트룸 방향으로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그 방 안에서는 주색잡기로 유명한 오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천장에서 끼익 하는 섬뜩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 회장 중앙민준과 은비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위에 걸려있던 거대하고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와이어 몇 가닥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이 보였다. 위험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고은비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의 동그란 눈과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수백 수천 개의 죽음의 파편만이 보였다. 그 순간 8년간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혔다.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태초부터 그녀의 유전자에 각인된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민준을 밀쳐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충격의 몇 미터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꽉꽝!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톤 무게의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다. 연 회장은 부서진 크리스탈과 먼지로 자욱했다. 은비는 아들을 밀쳐낸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등 위로 샹들리에의 거대한 파편 하나가 덮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8년간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부수고 핏빛 절규가 터져 나왔다. 권지혁.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고통, 8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녀 영혼의 외침이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던 민준의 움직임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은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절규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 책임감 유라의 거짓말. 그 모든 이성적인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진실은 지금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여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녀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갔다. 정신 안정제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유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쓰러진 은비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며 무대 위 마이크를 잡았다. 자,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권지혁 부회장님과 고유라 양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은비를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약혼은 없습니다. 순간 연 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지혁은 경악으로 굳어버린 유라와 고만석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이 모든 건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은비를 안고 무너져 내린 파티의 잔해와 고유라의 망가진 야망을 뒤로 한 채 굳건한 걸음으로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샹들리에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고은비는 권씨 가문이 운영하는 VVIP 병동의 특실에서 조용한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다. 외상은 빠르게 아물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가끔 그녀의 눈에 과거의 총명함이 스쳐 지나갔고 멍하니 허공을 보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날의 충격은 그녀를 올가매던 기억의 족쇄에 희미한 균열을 만든 것이 분명했다. 권지혁은 회사 일과 병원을 오가며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염려가 배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한의학계의 가장 큰 축제인 전국 한의학 술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대회의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금침비법 진젠미파유의 계승자이자 차세대 한의학계를 이끌어갈 젊은 명의 고유라. 그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젊은 의학자상 수상이 거의 확정적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제주도 가야겠어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도둑 맞은 물건은 도둑의 가장 화려한 잔칫날에 되찾아와야죠. 권지혁은 민준의 계획을 듣고 처음으로 아이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은비의 대학 시절 은사이자 8년 전 논문 표절 스캔들, 당시 유일하게 은비의 편에 섰던 윤 박사에게 연락했다. 학계의 원로인 윤 박사는 민준을 직접 만나본 후 아이의 비범한 재능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에 감탄하며 흔쾌히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윤 박사의 추천으로 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인 차세대 인재시연회 최연소 참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코발트 블루 빛바다가 펼쳐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학회장은 대한민국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고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학계 원로들의 칭찬에 겸손하게 화답했다. 그녀의 의사가운은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눈부신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권지혁을 발견하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결국 내게 용서를 빌러 온 거겠지. 하지만 지혁의 옆자리에 앉은 작은 아이 참가자 명찰을 목에 건 강민준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미소가 싸늘하게 굳었다. 저 꼬마가 대체 무슨 꿍꿍이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다. 7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곳은 자신의 무대였다. 마침내 차세대 인재 시연회가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2명의 환자가 휠체어에 실려 올라왔다. 사회자가 설명했다. 2분 모두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와 극심한 신경손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의 차도가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증례입니다. 한 명은 고유라에게 다른 한 명은 강민준에게 배정되었다. 객석이 술렁였다. 저명한 의학자상 수상 후보와 7살 아이의 대결이라니. 대부분은 주최 측에 지나친 쇼맨십이라며 혀를 찼다. 윤 박사만이 객석 맨 앞줄에서 굳건한 신뢰의 눈빛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고유라가 먼저 시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금침비법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은비의 노트를 통째로 외운 듯 정해진 혈자리에 순서대로 침을 놓았다. 그녀의 시술에 환자의 마비된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객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음은 민준의 차례였다. 아이는 환자에게 다가가 침을 놓는 대신 눈을 감고 환자의 손목에 가만히 손가락을 올려 맥을 짚었다. 아이의 표정은 마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진지했다. 시간이 흐르자 객석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 겁먹은 거 아니야. 그때 민준이 눈을 떴다. 아이 역시 금침비법의 첫 수순에 따라 침을 놓기 시작했다. 저 아이도 금침비법을
고유라 선생의 기술을 훔친 거로군. 객석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곧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시술은 유라의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유라의 시술이 완벽하게 연주되는 악보였다면 민준의 시술은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천재의 협주곡이었다. 아이는 정해진 혈자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환자의 미세한 기의 흐름을 느끼며 침을 놓는 각도와 깊이를 계속해서 바꾸었다. 유라가 수십 개의 침을 사용하는 동안 민주는 단 12개의 침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침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힌 혈맥을 뚫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윤 박사가 옆자리 동료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보게나, 고 선생은 마비라는 병을 치료하고 있네. 하지만 저 아이는 마비된 사람을 치료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춰 비법을 변형하고 재창조하는 것. 저것이야말로 금침비법의 진정한 정수일세. 단순히 혈자리를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민준이 마지막 침을 환자의 정수리 백회혈 바이후이괴에 놓는 순간이었다. 몇 년간 굳어있던 환자의 팔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환자는 자신의 움직이는 팔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움직인다. 내 팔이. 연회장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반면 유라의 환자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와 기적처럼 팔을 움직이는 민준의 환자를 번갈아 보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민준은 조용히 침을 거두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충격에 빠진 청중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금침비법은 단순히 정해진 혈자리를 찌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읽고 막힌 기운의 강을 터주는 소통의 의술입니다. 이 비법의 창시자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 다른 강줄기를 가지고 있기에 의사는 물길을 여는 뱃사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설명은 금침비법에 대한 너무나도 깊고 철학적인 통찰이었다. 학계의 원로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유라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비법의 근원적인 사상이었다. 민주는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고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고유라 선생, 당신은 이 비법의 철학을 훔치지 못했군요. 그저 껍데기 기술만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 순간 고유라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영광이 7살짜리 아이의 한마디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제주 학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고유라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강민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침착하게 무대 한편에 서 있던 윤 박사를 향해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윤 박사가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내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띄운 것은 누렇게 바래고 손때 묻은 낡은 노트의 페이지들이었다. 거기에는 잉크로 때로는 연필로 정갈하면서도 열정적인 필체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8년 전 고은비 학생이 사라지기 직전 제게 맡겼던 연구 노트입니다. 스크린에는 금침비법의 초기 구상부터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없이 그려진 경락도 약자의 배합에 대한 고민, 실패했던 시술 기록과 그에 대한 고찰. 그것은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의술이 탄생하기까지 한 천재가 겪었던 고뇌와 환희의 생생한 역사였다. 윤 박사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유라 선생이 발표한 금침비법은 이 노트의 마지막 몇 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비법이 어떤 고민과 실패를 거쳐 완성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잘 익은 과실만 훔쳤을 뿐 그 과실을 맺게 한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에 나왔다. 윤 박사는 8년 전 대학 학술 세미나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는 앳되고 총명함으로 빛나는 젊은 시절의 고운비가 있었다. 그녀는 기의 흐름을 강이 아닌 바람으로 보고 치료에 접근하는 새로운 침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명하는 철학은 조금 전 강민준이 설명했던 금침비법의 핵심 사상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학 회장은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듯 끌어올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고유라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무자비하게 터졌다. 그녀를 지지하던 학계의 인사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아버지 고만석이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공개적이며 처참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SJ그룹 본사 회의실. 권지혁은 수조 원이 걸린 해외 합작 투자 안건을 두고 이사진들과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절박하게 진동했지만 그는 무시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액정에는 김 실장의 다급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부회장님,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한 과장이 깨어났습니다. 한 과장. 8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그의 충직한 부하 권지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회의장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이사진들의 당황한 외침이 등 뒤에 꽂혔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 과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명료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역을 보자마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건넸다. 부회장님, 8년 전 모든 것은 고만석의 함정이었습니다. 합병을 막기 위해서. 한 과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지역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박 연구원이 그 자와 만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그 한마디가 지역의 뇌리를 강타했다. 자신을 올가매었던 유일한 과학적 증거.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던 마지막 이성의 보루.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이었다. 그렇다면 강민주는,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해일처럼 그의 모든 것을 덮쳤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미칠 듯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이사진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김 실장, 당장 개인 제트기 준비해 제주도로 간다. 해가 저물어가는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소란스러웠던 학회는 끝났다. 강민주는 윤 박사의 배려로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은비는 오랜만에 맞는 바다 내음에 아이처럼 맑게 웃고 있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쓰라린 승리의 끝에서 모자는 잠시나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해변의 한쪽 끝에서부터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최고급 정장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 없다는 듯. 권지혁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아들인 강민준을 경의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고은비에게로 향했다. 자신이 상처 입혔던 여자, 자신이 잃어버렸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는 모래사장 위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차마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8년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은비야, 고은비. 그의 절박한 부름에 은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안개 낀 눈동자가 무릎 꿇은 남자를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아주 깊고 아련한 감정의 파문이 작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긴 여운을 남겼다. 고유라와 고만석 부녀의 추악한 진실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인맥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법의 심판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 권지혁과 고은비 그리고 강민주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채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사였다.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계에 위치한 권씨 가문의 별장에서 세 사람은 잃어버렸던 8년의 조각들을 천천히 맞추어 나갔다. 지혁은 그룹의 모든 업무를 김 실장에게 위임하고 온전히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은비의 기억은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돌아왔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혁은 매일 밤 잠 못 드는 그녀의 곁에서 8년 동안 그녀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노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에 바르는 따뜻한 연고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해변을 걷고 있었다. 은비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그녀의 첫마디는 원망이 아닌 연민이었다. 지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은비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은비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뺨을 감쌌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우린 살아남았으니까. 그녀의 용서의 지혁은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8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에게 찾아왔다. 아이는 더 이상 세상을 경계하는 작은 전사가 아니었다. 지혁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에게 값비싼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기 대신 자신의 시간을 선물했다. 함께 낚시를 하고 밤새워 별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던 민준이 어느 날 갯바위에서 함께 낚시를 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기 물고기 보여요. 그 순간 지혁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민주는 쑥스러운 듯 버둥거렸지만 아이의 입에는 어느새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자 아이는 비로소 제 나이다운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상심으로 알아누웠던 권태환 회장도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진짜 손주 며느리와 증손자를 되찾은 기쁨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험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권씨 가문의 족보에 고은비와 권민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송군제의 차가웠던 공기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따스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은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저 다시 의술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지혁과 권 회장은 당연히 그녀를 위해
국내 최고의 한방병원을 인수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싫어요. 저는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을 뿐이에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그런 동네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가 의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었다. 지혁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든 내가 함께 찾아줄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아닌 아내의 꿈을 지지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가을,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숲 공원.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권지혁과 고은비, 그리고 이제 8살이 된 권민준. 은비는 이제 완벽하게 과거의 자신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총명함에 더해 시련을 이겨낸 자의 깊이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지혁 역시 차가운 재벌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들의 축구공을 막아내며 장난을 치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민준이는 신나게 공을 차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은비의 배는 완만하게 불러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그들의 행복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지혁은 은비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불러온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번에도 우리 민준이 같은 천재가 태어나면 어쩌지?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비가 웃으며 대답했다. 천재면 어떻고 평범하면 어때요?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알게 해주면 되죠.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민준이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었다. 동생은 내가 다 가르칠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금친 비법도 내가 전수해 줄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위로 황금빛 은행잎이 축복처럼 흩날렸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은 이제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준 추억이 되었다.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스한 가을 햇살 속을 나란히 걸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